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최근 젊은 예비 부부들이 서울 시내에 위치한 특급 호텔 예식장에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예식장의 경우에는 지금 예약하면 내년 겨울에나 식을 치를 수 있을 정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비싼 결혼식 비용 때문에 축의금 액수를 고민하는 분들도 더불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할지 일부에서 이야기 나눠보고요. 최근 비연예인들의 각종 예능 프로그램 출연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보도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인도 연예인도 아닌 사람들에 대한 사생활 보도 행태, 잠시 후 2부에서 짚어보겠습니다. 11월 2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이슈들 같이 들으실래요? 사람 냄새 나는 우리들의 이야기 도닥 토담. 네, 세 분과 함께합니다. 장윤민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MC 정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민석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주제와 관련된 오디오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냥 알고 있는 사이다. 뭐 내 일에 이렇게 보는 사이다. 다 5만 원. 5만 원. 진짜 친한 친구다. 네. 친구들끼리 10만 원씩 모아서 한 번에 내세요. 더 커 보이잖아. 축의금 얼마 할까? 이 고민 한 번쯤 해보셨죠? 직장 동료냐, 친한 친구냐, 그냥 아는 사이냐 여러 가지를 따져보게 되는데요. 코로나 이후 초호화 결혼식이 대중화하면서 표준 축의금으로 불리는 5만 원, 10만 원이 적은 건 아닌가? 특히 호텔처럼 식대가 비싼 곳이면 더 내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하게 됩니다.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의 근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 호텔 관계자는 요즘 2030은 어중간한 가격으로 어중간한 만족을 얻느니 무리해서라도 기억에 남을 만한 추억 만들기를 선호한다며 이럴 바에는 호텔에서 결혼하겠다는 남녀가 코로나 이후 많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여러분 체감하세요, 진짜로. 그러니까 저기 청첩장 많이 받을 계절이잖아요. 그렇죠. 네. 결혼들 많이 호텔에서 많이 해요? 주변에 이제 결혼할 만한 사람들이 다 이제 결혼을 한 상황이어가지고 요즘은 이제 경사보다 조사가 좀 많긴 합니다. 근데 최근에 호텔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고민하다가 축의금만 보내고 네, 참석은 안 했습니다. 도와주셨구나. 네. 아, 제가 그 제 선배 이제 그 아들이죠. 그러니까 결혼식을 한다고 해서 이제 저도 봉투만 보냈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보통 이제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결혼식을 하잖아요. 네. 1인당 뭐 식대가 장난 아닌데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비싸더라고요. 한 네. 거의 막 18만 원에서 20만 원. 그러면 밥 안 먹고 오는 게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신랑 신부 입장에서는 밥을 먹고 갔는지 안 먹고 갔는지 확인할 바가 없으니까 네. 10만 원 내고 나는 밥을 안 먹었어라고 생각해도 신랑 신부 입장에서는 10만 원 내고 밥도 먹고 갔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일일이 오해를 또 풀어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딱 원칙이 있거든요. 일단 결혼식은 가서 눈도장 찍고 축의금 내고 바로 저는 나와요. 아, 식사 안 하시고요. 식사 안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장례식장 가면은 이제 그 조문하고 잠깐 앉아서 밥 먹고 잠깐 얘기 나누고 나오고. 네. 그다음에 그 뭐 경조사든 뭐든지 간에 제 지인의 시부모 내지 장인 장모는 안 챙긴다. 이게 제 원칙이거든요. 네. 요즘은 제가 가족분의 한 분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를 일이 있었는데 요즘은 장례식장에 그 육개장 그 세트도 비싸더라고요. 비싸요. 네, 그래서 그것도 유족들은 이게 부담된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 10만 원 축의금 내고 23만 원짜리 밥 먹으면 하객은 남는 건데 이제 혼주는 엄청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엄청 미치는 거죠. 그런데도 왜 호텔에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음성 들어봐도 추억 만들기 그리고 남들한테 전 보여주는 걸 너무 선호하는 거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일반 예식장이 많이 없어진 것도 한몫하는 것 같고. 아, 진짜로 그렇다면서요? 예. 폐업률이 너무 많으니까. 특히 코로나가 치면서 많이 네. 없어졌다고 네,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사라졌어요. 2020년에 우리나라 예식장이 850곳이 있었는데 계속 살아들어서 지금은 2023년 기준 자료를 보면 742곳입니다. 그러니까 16%가 감소한 거죠. 많이 줄었네요. 매년 두 자리씩 네.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예, 그래요. 얘기하다 보니까 세 분께 그래서 호텔에서 열린 결혼식에 여러분은 얼마나 축의금 내셨습니까라고 물어보지는 않을게요. 그건 물어보면 안 되는 것 같고. 그렇죠. 좀 의식이 되세요, 근데? 굉장히 의식이 돼요. 왜냐하면 저는 일단 특급 호텔에 가면 이제 식사까지 해야 되는 자리면 일단 원래 내는 거에 2배를 냅니다. 밥값이 너무 비싸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최근에도 한 특급 호텔에서 이제 지인의 자제분이 결혼을 하는데 제가 거기에는 그냥 원래 내는 축의금을 하고 인사만 드리고 왔는데 제가 그때 아이를 데려갔었어요. 근데 혹시 밥을 먹고 갔다고 오해를 하실까 봐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고맙다고 전화를 주셨는데 제가 넌지시 제가 끝까지 자리 못하고 인사만 드리고 와서 죄송합니다라고 이제 밥을 안 먹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엄청 노력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늘 그 액수가 고민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 친분도라는 게 어떻게 객관화할 수 없잖아요. 저는 그분을 별로 안 친하고 그냥 지인 정도라고 이제 판단 내리고 있지만 그분은 또 저를 각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게 또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이 해야 되는 축의금 액수도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3, 5였다가 최근에는 이제 무조건 5, 10이더라고요. 지인호 어느 정도 친분이 있으면 10? 저도 네. 그걸 한 맞아요. 2, 3년 전에는 50인 걸 그때 저는 3호로 계속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 내가 욕 많이 먹었겠구나. 솔직히 진짜 네. 뜨끔합니다. 네. 저는 이게 나름의 이제 주변 사람들의 이런 분위기를 감안해서 했다고 생각하는데 받는 사람은 또 이게 소홀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청첩장 받으면 일단 고민부터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얼마를 해야 되는 것이 정확한 것인가. 호텔이면 이제 더 고민된다. 네. 최 작가도 요즘 최근에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사실 저는 이제 결혼식 다니던 나이가 좀 지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제 다 결혼을 했고 주변에서 이제 재혼 삼혼을 할 때인데 그때는 딱히 초대를 안 해서 조금만 있으면은요. 네. 이제 친구분이 연락 올 거예요. 내 자식 결혼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나이를 먹으면 자식들이 결혼하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쉬어가는 단계인데 네. 지금 사실 저를 이제 결혼식에 초대하는 사람들은 사실 약간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거리가 멀고 특히 당사자가 초대를 하면 약간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그래서 저는 이런 고민을 별로 안 하면서 지냈는데 이번 보도를 보니까 생각보다 호텔 결혼식이 너무 비싸고 너무 비싸요. 호텔 식대가 너무 비싸서 초대를 받으면 진짜 그냥 축의금만 보내고 안 가는 게 오히려 이 초대에 답하는 거겠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근데 사실 그렇게 친하지도 않은데 나를 초대해서 내가 돈까지 보내는 거는 그냥 내가 덕을 쌓아야 되는 건가 하는 그런 고민도 좀 그러니까 들더라고요. 젊은 세대 같은 평소 왕래가 없다가 갑자기 불현듯 연락 오면 이제 그건 거의 네. 10중 8구는 나 결혼한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결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과연 연락을 드리는 게 안 오실 거 알아도 일단은 알려는 드리는 게 예의일까? 아니면은 부담 드리기 싫은데 연락 안 드리는 게 예의일까? 그 결혼하시는 분들은 다 누구나 그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좀 특급 호텔에서 결혼식을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든대요? 비용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요. 이를테면 제가 호텔 이름 아마 그래야 체감이 더 되실 테니까요. 신라 호텔 같은 경우에는 대관료만 1,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결혼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꽃값이 또 장난 아니에요. 꽃을 하느냐 안 하느냐, 생화로 하느냐. 스드메 이렇게 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특급 호텔에선 꽃을 생화로 다 깔기 때문에 그걸 또 하객들이 가져가기도 하고 이러는데 플라워 이래서 신라 호텔 2,750만 원. 시그니엘 서울도 대관료가 1,100만 원인데 플라워라고 해서 이제 꽃값 2,8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거의 수천만 원을 꽃값에 대고 무대 장식 비용도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한 1억 정도가 실제로 드는 거예요. 그 뻥이 아니었구나. 제가 아까 했던 그 선배가 진짜로 1억 줬다고. 그러실 거예요. 아마. 거기 와인까지 하면은 진짜 천정부지로 오릅니다. 가격이. 자, 그러면 이제 비용 이런 걸 알겠고 왜 특급 호텔을 선호할까? 그러니까 일반 예식장이 없어져. 이거 말고 한번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 이제 몇몇 유명 연예인들이 스몰 웨딩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스몰 웨딩이 이제 또 하나의 추세가 되는 건가? 이러면 참 바람직한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정반대라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특급 호텔 예식장을 이렇게 선호하는 걸까?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재력이 충분한 가정에서 그렇게 결혼을 하는 건 자기들의 선택의 자유이기 때문에 지인들도 거기에 걸맞는 비슷한 사정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부담이 없고 거기에서는 갈등이 안 생긴다고
보고 네. 약간 이제 사정이 안 되는데 무리해서 특급 호텔에서 한번 결혼식을 하고 싶고 그 경우에 지인들이 거기에 걸맞은 그 축의금을 못 낼 경우에 이제 충돌이 생기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그러면 결혼을 하는 집안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왜 이렇게 무리해서까지 특급 호텔에서 결혼식을 하고 싶어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금수저 뭐 은수저 뭐 흑수저라는 표현도 많았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미디어 환경에서 보는 것들이 나와 남을 자꾸 구분 지으면서 계급화시키는 환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예인의 삶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특히 특별한 그 소수 계층의 뭐 결혼식이나 이런 뭐 하객들 네. 패션 뭐 신혼 여행지까지 막 경마식 보도를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는 금수저로 태어나지도 않았고 내가 저들로부터 상대적인 박탈감을 계속 느끼면서 살고 있는데 뭔가 한 번이라도 보충하고 싶은 그걸 실현할 수 있는 게 뭘까? 따지고 보면 결혼식인 것 같아요. 결혼식은 어느 정도 내 스스로의 돈이 부족하더라도 하객들이 축의금을 주니까 네. 근데 그게 이제 무리해서 하다 보면 특급 호텔까지 가게 되면 네. 이 지인들과의 축의금 문제로 갈등이 생기는 거죠. 네. M장은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저는 좀 제 개인적인 분석이어서 실제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결혼 연령대가 좀 뒤로 늦춰진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좀 20대 때나 30대 초반에 결혼을 할 때는 경제적으로 이렇게 여유롭지가 못하기 때문에 결혼식장도 이제 소박하게 맞춰서 하는 경우도 많았고 뭐 지역 예식장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왜냐하면 언감생심 맞아요. 상상조차 못했던 거죠. 맞아요. 그럼 부모도 젊거든요. 네, 부모도 맞아요. 젊고 그러니까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도 적은데 이제는 결혼 연령대가 막 30대, 40대로 뒤로 늦춰지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경제적인 여유도 좀 생겼고 네. 이 정도 됐으면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것도 내가 이 정도 이 나이에 결혼하면 그래도 좀 이 정도에서는 결혼하는 걸 보여줘야 본인의 어떤 사회적 체면이 좀 서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늦은 나이에 결혼하는데 그래도 좋은 데서 해야지. 그럼 이런 이것도 생각들이 또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플렉스다? 네. 그리고 경제적으로 좀 여유로워진 나이에 결혼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장유미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좀 동감이 상당히 되고요. 그런데 제가 주변 보더라도 상당히 이건 보여지기, 그러니까 평생 한 번 하는 건데라고 하면서 좋은 데서 더 좋은 거, 뭐 이렇게 찾다 보니까 또 남들 시선도 의식하고 이런 부분이 정말 큰 것 같고 지금 정부나 뭐 지자체에서 공원 부지 이런데 왜냐하면 너무 그 비용 때문에 결혼하는 게 부담스럽다라는 분들 당연하지만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결혼식을 한다면 그런 곳에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게 가족들 그리고 어른들 부모님들 이해관계 또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더라도 그 선택을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여주기식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아까 이제 스몰 웨딩도 잠깐 얘기를 했고 또 한때 제 주변에서만 그랬는지 모르지만 야외 결혼식도 많이 했거든요. 네. 맞아요. 특히 공원 이런 데서 네. 학교 좀 약간 학교 그러니까 뒷동산에 이렇게 맞아요. 잘 꾸며진 학교 네. 빌려서 거기서 그러니까 결혼식은 저기 제 지인도 있고 한데 되게 바람직하고 좋다 했는데 갑자기 호텔 결혼식이 딱 나와버리니까. 근데 스몰 웨딩이 비용이 적게 들 거라고 생각해서 되게 저렴하고 경제적일 거라고도 생각하시는데 진짜 부자의 상징이 스몰 웨딩입니다. 그래요? 보통 스몰 웨딩은 축의금을 안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그렇죠. 진정한 플렉스인 거죠. 그러면 자기가 지금까지 뿌렸던 축의금을 수거하지 않겠다라는 네. 의지 표명이에요. 나는 베풀었지만 나는 네. 돌려받을 필요가 없다. 수거. 네, 그리고 수거에서 막히네. 네. 그죠. 그리고 그 어르신들은 장부 다 열어보잖아요. 네. 내가 옛날에 얼마 냈나 이런 거. 그리고 스몰 웨딩을 하는 장소가 그렇게 또 마땅한 데가 잘 없습니다. 한편으로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이제 저는 그 예식장 가서 보면 그 돗대기 시장 같은 그런 거 있죠. 예. 그 층별로 다 결혼식하고 또 한 층에서 보니까 예식장이 두 개가 네. 홀이 두 개가 있어서 막 섞이고 뭐 네. 거의 말 그대로 맞아요. 돗대기 시장 나가라고 안내 사실 방송하고 보도에서는 안 나왔는데 호텔 결혼식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가 예식장 결혼식이 너무나 자본주의 사회의 하나의 상징처럼 결혼식을 보통 짧게 하는 데는 40분 만에 끝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빨리 그리고 뭐 축하하려고 하면 직원이 와서 자 다음 분 들어오십니다. 네. 나와주십시오. 그러니까요. 되게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런 면이 있을 결혼을 거예요. 하는데 내가 네. 축하받지 못하고 이걸 해치운다는 느낌이 예.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예. 그럼 좀 여유 있게 하자. 그러니까 찾다 보니까 호텔로 가는 경향도 확실히 큰 호텔 거죠. 예식이 쾌적하죠. 시간도 여유롭고. 그렇죠. 근데 그만큼의 비용이 드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래서 이제 그 종교를 갖고 계신 분들은 뭐 교회나 성당에서나 뭐 절에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종교가 없는 분들은 학교 뒷동산에서도 하고 네. 이러면 얼마나 네. 좋을까 맞아요. 싶은 생각이 좀 드는. 우리나라니까 결국은 결혼식 문화. 네. 우리나라만 그런가요? 어떤가요? 근데 외국은 미드 같은 걸 보면 시청 가서 하고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에서도 결혼을 그냥 시청 가서 혼인 신고하고 오고 뭐 이런 그런 에피소드가 미국 있더라고요. 영화는 거의 대부분 교회에서 하던데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고 유럽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가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성당에서 하는데 소수를 불러요. 그러니까. 소수를 부르고 그 친구들이 진짜 자기들도 굉장히 정장을 갖춰 있습니다. 하객들도 드레스를 입고 전부 다 정장을 갖춰 있고 사실상 하루를 온종일 같이 보내는 거예요. 네. 옛날에는 결혼계도 되게 많았는데 계 모임 중에 네. 결혼계를 해가지고 네. 그 개원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개원이 결혼을 하면은 개원들이 돈을 걷어서 가전제품 좀 비싼 거 네. 하나씩 사주고 하는 거 옛날에 그거 참 많이 되게 있었거든요. 좋네요. 요즘은 그런 게 거의 없죠. 예, 그런 거 못 봤어요. 요즘은 그냥 아예 옛날처럼 신부가 그러니까 혼수를 제가 배우고 뭐 그런 문화. 토닥토닥 진행하다 보면 제가 정말 아재가 됐구나라는 걸. 개 얘기하실 때. 이 코너가 그래서 그런데 뭔가 자꾸 시차 적응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축의금 키오스크 저도 본방에서 그 전한 바가 있거든요. 네. 저는 이게 나올 거라는 상상도 못했어요. 아니 네. 어떻게 키오스크로 축의금을 받을 생각? 아니 그래서 저도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했는데 또 일리는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거 이제 대여를 해가지고 거기 설치를 해놓는 건데 얼마를 어떻게 보낼 건지 거기에 다 눌러야 되거든요. 그럼 뭐 주차권 이런 것도 이제 딱 한 번에 되고 하니까 편의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데 저는 실제로는 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있습니다. 처음에 깜짝 놀랐거든요. 네, 결혼식장에서도 봤고 장례식장에서도 봤습니다. 그거 근데 봤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처음엔 너무 좀 깜짝 놀랐죠. 이 너무 생경한 모습에. 근데 편합니다. 일단 그 장례식장이나 결혼식장 갈 때 현금을 뽑아서 가야 된다라는 그 불편함이 좀 있고 가서 이제 현찰이 없으면은 이 CD기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없으면은 뭐 한참 돌아다니기도 하는데 이거는 카드를 넣어서 카드 결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편하긴 합니다. 인간미가 없잖아요. 정이. 많이 저는 없죠. 사실 오늘 이걸 준비하면서 네. 이 키오스크로 받는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사실 집에서 혼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 마치 AI의 습격과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아서 야, 우리가 이런 상황에까지 처했나. 그래서 대체 이걸 왜 이용하나 싶어서 보니까 큰 이유가 두 개인데 축의대를 맡길 지인이 없는 신랑 신부한테 도움이 된다. 이게 하나고 두 번째는 축의금 장부를 손으로 일일이 적지 않아도 간편하다. 이 두 가지 장점인데 저는 이 장점을 보면서 그럴 거면 결혼을 왜 하냐. 차라리 그냥 카카오페이나 뭐 아무튼 뭐 네이버페이나 뭐 그거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송금기. 카톡에서 그 송금 기능 네. 거기다 봉투 넣기 기능. 맞아요. 그러니까 아예 너무 그럴 거면, 아예 그럴 거면 그냥 우리 결혼을 합니다. 등록했습니다. 축의금만 보내주세요. 식은 안 올립니다. 네. 그럴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데 조금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네. 서로 어딘가로 이동을 하고 네. 마음을 표하고 정성을 쏟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사람이 떠나고 난 다음에 돈 액수를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옛날 사람인지 모르지만 사람 살아가는 불편함 속에 있는 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편리 위주로 가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 단계를 많이 겪어보셔가지고 작가님은 좀 더 생경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처음에 오히려 충격이었던 게 모바일 청첩장에 계좌번호가 찍혀서 오는 거. 그것도 충격이었고 처음엔 좀 충격이었는데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모바일 청첩장 안에 이제 자동으로 온라인으로 돈을 송금할 수 있는 게 같이 이제 시스템이 돼서 와요. 이 축의금 하러 가기 버튼이 있어서 하면 바로 그걸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단계를 거쳐서 키오스크로 가니까 어느 정도 앞에 좀 훈련이 좀 중화가 됐는지, 됐나요? 네, 훈련이 됐는지 그렇게까지 놀랍진 않더라고요. 저는 키오스크를 보니까 이거 네. 정말 그냥 축의금 때문에 결혼하는 거 아닌가. 네. 나는 그 목적이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특급 호텔 예식장으로부터 얘기를 시작을 했지만 사실은 따지면 우리나라의 결혼식 문화를 네. 한번 좀 전반적으로 좀 되돌아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여러 포인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 지금 잊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난 결혼식이 하나 있는데 호텔 결혼식이라고 듣고 이제 갔는데 저는 그냥 생각 없이
제가 생각했던 합리적인 수준의 돈을 준비해서 갔는데 밥을 먹고 결혼식이 끝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 돈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축의금을 한 번 더 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더라고요. 왜 두 번 했냐고. 제 이름이 적혀 있는 봉투가 2개였다고. 그래서 왜 2개 했냐고 그래서 제가 좀 개그맨이 그래서 재밌게 하려고 놀래주려고. 센스 있게 답하네. 저는 정반대 경험이 있는데 장례식장을 갔는데 제가 주변 몇 사람의 그 부의금 봉투까지 같이 걷어서 갔는데 다른 장례식장 가서 봉투에 넣어버렸어요. 열었어요. 죄송하다고 막 손이 발이 되도록 빈다는 그래야 되겠네요. 진짜. 제가 어떤 병원 장례식장인지 얘기를 안 하는데 거기는 되게 헷갈리게 해놨어요. 저도 최근에 그 경험했습니다. 네. 저도 뭐 갑자기 머리가 식은땀이 하얘지면서 이거 어떡하지 막 생각. 어떻게 해요? 좀 죄송한데 좀 열어주세요. 가지고 회수해진 적이. 제 거만 회수만 괜찮은데 했던 지인들 거를 같이 빼야 되니까 또 의심하실까봐 이제 메시지 주고받은 것까지 확인시켜드리면서 이제 돌려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재밌어서 이걸 방송에서 얘기하고 싶은데 그냥은 얘기 못할 것 같아가지고 나오면서 들려서 이것도 인연인데 제가 신뢰한 것 같아서 조의금 드립니다. 이제 에피소드 값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훈훈하게 마무리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얘기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두 번째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네, 토닥토담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민석 작가, MC 장원, 장유미 변호사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주제도 오디오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급식 메뉴는 뭔가요? 공개 첫 주 넷플릭스에서 비영어권 시리즈 1위에 오르는 등 흥행몰이 중인 서바이벌 예능 흑백 요리사. 이분도 안 셰프님 밑에서 일하시던 누구요? 분이라던데요. 트리플 스타. 인기 예능 흑백 요리사 출연자들의 사생활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출연을 결정했으니 유명세에 뒤따르는 사생활 검증은 어쩔 수 없다는 의견과 연예인도 아닌 일반인인데 관련 논란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팽팽합니다. 먼저 트리플스타 강승원 씨의 전 부인 A 씨는 강 씨를 유명 레스토랑에 취업시키기 위해 청탁을 했다는 의혹과 사생활 논란을 제기했습니다. 또 한식 대가로 방송에 참여한 이영숙 씨는 과거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이 두 출연진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의혹의 진위 여부와는 별개로 이들에 대한 사생활을 캐내는 언론에 대해서도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의 보도다. 아니다. 지나친 스토킹급 행태다라며 이에 대한 지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폭로가 많이 나왔어요? 네, 일단 디스패치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요. 지난 수요일 10월 30일이었습니다. 이 흑백 요리사에서 3위를 차지하면서 엄청난 이제 인기와 관심을 얻고 있는 이 트리플 스타라는 셰프가 있는데요. 그와 관련된 기사였어요. 제목은 그와의 과거는 상처였다. 트리플 스타 전 부인과 전 여친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네. 이 트리플 스타 셰프의 전 부인과 전 여자친구가 디스패치에 사생활 폭로를 한 것이죠. 취업 로비, 폭언 및 협박 등의 문제가 좀 있었다라고 이제 제보를 한 건데, 이 보도가 나오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연예인도 아니고 공인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사생활 보도가 굳이 필요한 것이냐라고 반응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굉장히 이미지가 굉장히 깔끔한 사람이었는데 이런 뒤에 또 반대되는 모습들이 좀 있었냐, 실망했다라는 반응들도 좀 있었고요. 네. 또 다른 보도는 이제 한식대가 이영숙 요리사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비투 논란이 일었던 것인데요. 2010년에 이제 1억 원 정도를 빌렸는데 빌려주신 분이 이제 사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갚았느냐 안 갚았느냐 이걸로 좀 논란이 있는데 이영숙 요리사는 갚았다라는 입장이고요. 그 유족들은 안 갚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좀 약간 범위를 딱 정하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보도로만 국한을 해서 인터넷 이런 데서 막 카드라 이런 거 다 빼고, 그러니까 언론 매체의 보도, 비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보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전혀 필요가 없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보도를 보면서 상당히 불편했는데요. 네. 저는 심지어 공인이어도 이런 식의 사생활은 보도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렇죠. 비연예인, 비공인을 따지는 것도 네. 의미가 없죠. 네, 실제로 공인도 사실은 사생활은 보호가 돼야 되니까. 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얼굴이 알려졌습니다. 보도의 대상이 된 이 트리플 스타라는 사람은. 그런데 지금 폭로 형식으로 제보를 하고 있는 분들은 이 음성에서도 들으셨지만 A 씨, B 씨예요. 익명 속에 숨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아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한다는 느낌을 아마 당사자는 받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공공의 이익 내지는 관심과 상당히 부합하느냐. 저는 그냥 황색 저널리즘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가 대중문화 전문 기자분한테 물었어요. 어떤 매체냐 여기가. 그러니까 취재의 생태계가 완전히 다르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뭐 영화제 아니면 드라마 이런 거를 이제 기사화하고 이런데 거기는 제보를 토대로 한다라는데 이 제보라는 게 얼마나 유의미한 것인가. 아 이게 과연 대중들에게 가는 기사로서의 가치가 높은가. 상당한 물음표가 쳐지는 걸 저는 이 보도를 통해서 체감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좀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특히나 연예인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비연예인들 관련된 보도는 더 좀 악랄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소속된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대응이 가능하고 그리고 연예부 기자분들하고의 이 이해관계가 좀 있기 때문에 기자분들도 쓰시면서 되게 조심스러운 측면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 비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좀 관심을 받아서 이제 스타가 되거나 유명해지면 유명해지기만 했지 뭐 어떤 그런 연예인으로서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악의적인 보도가 나오면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자분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이런 의혹 보도하기가 훨씬 더 마음에 부담도 없고 이해관계도 없고 손쉽다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을 노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요즘 예능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서 비연예인들이 갑자기 좀 인기를 얻고 인지도를 얻으면서 유명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처음에는 막 칭송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칭찬하는 기사들이 사람들한테 별로 반응이 없으면 갑자기 이제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난 그런 식으로 어떤 저널리즘에 이용당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사를 소비하는 입장에서 너무 불쾌할 때가 많아요. 최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서바이벌 예능에 출연하는 게 공직자로 나서는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냥 특정 분야에 특정 재능이나 뭐 특정 기술을 갖춘 사람들이 나서서 경연을 펼치는 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출연한 사람의 사생활까지 파헤쳐내는 것은 언론의 지나친 간섭이고 사실은 국민의 알 권리를 빙자한 자신들이 알려주고 싶은 권리를 그런 식으로 포장한 거고 결국은 광고 단가를 올리기 위한 어뷰징 전략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아니 방송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사생활이 노출될 것을 감수하기 때문에 나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몰랐냐. 그러니까 네가 아니 그런 게 싫으면 방송을 나가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위축시키는 것 같은데 이걸 감내하고 나갔다고 또 보여지지 않고요. 자신의 과거에 뭐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오픈시켜 보면 아마 흠결이 없는 사람이 드물겠죠. 그런데 그게 뭐 나올까봐 저어돼서 모든 활동을 하지 마라. 당신은 이런 서바이벌 경연에 나왔으니까 그걸 당연히 감내해야 된다라는 주장에는 조금 동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뭐 오래된 말이고 흔한 말이긴 하지만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오는 사람 없잖아요. 아니 살면서 누군가와 갈등을 안 겪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갑자기 이렇게 유명해진 사람들을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 누군가와 있었던 갈등까지 부각시켜가면서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완벽하지 못했다라고 비난하면 그 누구도 사실 카메라 앞에 설 수 없죠. 그러면 이런 걸 소비하는 심리는 어떤 심리라고 보세요? 대중들의. 그러니까 저는 약간 우리 사회가 지금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철인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모든 분야에 있는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오른 사람은 인격적으로나 지적으로나 대인관계나 모든 과거의 사소한 삶의 역사까지도 철인과 같은 경지의 사람을 원하는 것 같아요. 왜 그걸 원하느냐? 나는 그 무대에 나서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발견될 경우에는 내가 그 사람을 심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칭송하는 것도 나의 몫이고 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도 나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그
로마 콜로세움 원형 극장에서 당시에 네. 그 시민들이 나와서 검투사들의 대결을 보면서 자신들은 대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의 실력과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품평을 하고 비판을 하거든요. 네. 이런 그 대중적인 재미를 네. 사람들은 인정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우리도 모르게 느끼면서 그런 뉴스를 소비하고 댓글을 달고 사실 내가 그 사람의 사생활을 평가할 자격은 없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막 평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은 해봤습니다. 네. 그 재미에 깔려 있는 심리가 혹시 뭐 질투라든지 혹시 이런 것인가가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건데. 네.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양가의 감정을 갖고 있잖아요. 누군가가 유명하지 않았던 사람, 바닥에 있었던 사람이 뭔가 이렇게 성공해가지고 점점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응원하는 마음도 있고요. 나랑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성공해서 응원은 했지만 약간의 질투의 감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뭔가 갑자기 모종의 계기로 망해가는 과정을 보면서 느끼는 쾌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양가의 감정을 누구나 좀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익명성을 통해서 그런 감정들을 여과 없이 쏟아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언론의 지나친 사생활에 대한 보도 형태는 좀 미시적으로 보는 거고 예. 좀 더 거시적으로 보자면 사실 인간은 스토리를 원해요. 인간은 늘 스토리를 소비하기를 원하고 네. 그걸 알기 때문에 언론은 스토리를 생산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서바이벌 예능도 그 스토리를 생산해내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성장서사예요. 그래서 처음에 출연을 했을 때 뭐 시골에서 올라왔고 나이도 어린 사람이 쭉쭉쭉쭉 성장해서 최종 후보까지 올라가면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요. 이 요리 경연도 흑수저 백수저로 나눴기 때문에 흑수저 올라가면 사람들이 그 성장 서사를 좋아하는 거죠. 네. 임영웅 씨의 팬이 많은 것도 그런 거죠. 전국 노래자랑 출신이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가수가 됐다. 네. 그런데 성장 서사가 끝나면 그 뒤부터 응원과 애정의 서사가 지속되는데 그것의 힘은 약합니다. 근데 기본적, 사람들은 또 추락 서사와 몰락을 하는 서사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서사를 원하는 대중들의 욕구를 황색 언론이 계속 거기에 구미에 맞춰서 제공하면서 자기들은 그런 방식으로 생존해 나가는 거죠. 그 제가 좀 전에 여쭤본 이유가 이제 그 심리학 용어 중에 샤덴프로이데라고 하는 독일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 그렇죠. 딱 이거. 기쁨과 슬픔이 결합된 명사잖아요. 그렇죠. 남의 불행을 보면서 느끼는 묘한 쾌감. 네. 이런 것도 이제 그 우리 말로 번역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샤덴프로이데 이렇게 이제 독일어에 이제 그런 용어가 있다고 딱 그 심리 아니냐는. 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뭐 다른 얘기입니다만 슬픔을 굉장히 공감해주는 친구도 소중하지만 정말 기쁨에 공감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정말 안 되고 좋지 않은 상황에 처했을 때는 위로는 쉽지만 기쁨을 공유하는 건 남과 타인일 때 그게 쉽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성장서사 말씀해주고 그게 끝나는 순간 몰락의 서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말에 공감이 되는 게 제가 임영웅 씨를 보면서 거의 성인군자 같은 거예요. 이렇게 행태를 보면 네. 운동장 잔디를 뭐 훼손하지 않게끔 뭐 돈도 엄청 많이 포기하고 인근에 또 뭐 아이유 씨도 뭐 본인이 공연을 크게 하면 인근 이웃들한테도 뭘 돌리고 이제 그래야만 이 명성이 유지가 되는구나. 사람들의 기대치가 전 너무 높다. 이 이른바 연예인, 공인, 뭐 정치인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근데 이 높은 이 기대치가 과연 건강한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러면 또 하나 이제 개념에 대한 해부가 필요한데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남발되고 있는 편의적으로 너무 남발되고 있는 용어가 알 권리거든요, 사실. 네. 여기에도 알 권리 주장을 하더라고요. 네. 이게 알 권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러면 그러니까 뭐 언론학이나 헌법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국민의 알 권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공동체의 구성원이 공동체를 함께 운영해 들어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어떤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이걸 보통 이제 알 권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아니 방송에 나온 어떤 사람의 사생활이 대한민국은 공동체를 운영해 들어가는데 무슨 필요한 정보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네. 이것이. 알 권리라기보다는 그냥 알고 싶은 욕망이죠. 그렇죠. 네. 독자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고 싶은 욕망 그리고 그 호기심을 충족시켜줘서 우리의 광고 단가를 올리고 우리 언론사를 계속 지속시키고 싶은 욕망. 관음증이죠. 관음증. 이걸 알 권리로 포장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알 권리가 조금 충족되면 이제 깔 권리로 가거든요. 깔 권리 맞네요. 네. 타인에 대해서 내가 마음껏 비난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는 것 또한 나의 권리다라고 생각해요. 인터넷 상에서는. 네. 네. 근데 이게 근데 또 폭로가
네. 엉뚱한 폭로여가지고 네. 한 인생을 거의 망가뜨린 이런 사례도 있나요? 저희가 알기로는 최근에 한 남자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과거 여자친구가 되게 폭로를 해서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이제 그때 막 전성기가 이제 막 시작되는 배우였는데 그게 완전 꺾였고 근데 과장됐다 막 이런 건 나중에 또 되잖아요. 누구 얘기는 잘 알겠네요. 근데 그래도 그분은 명예를 좀 회복하는 약간 경우. 회복해서 지금 다시 활동하고 저는 이성균 배우 얘기를 제 주변에서도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실제로 뭐 사건이 무르익기 전에 뭐 경찰에선가 기자한테 제보 형식으로 주기도 했었고 그게 처벌받기도 했었고 지금은 이거는 약간 사건 자체는 그 당시에 본질이라고 됐던 사건은 좀 흐지부지 됐는데 그 배우는 이제 우리 곁에 없어졌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생활 폭로 보도가 일단은 한 번 되면 나중에 뭐 사건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했을 때 자신의 권리, 자신의 그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고 무죄 추정 원칙도 지켜지지 않고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우리가 관심 없는 것에 관심을 갖게 하는 부작용을 낳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부박한 세속화를 낳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세 번째 부작용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데 언론은 흔히 말하는 그 아젠다 세팅 역할이 있잖아요. 네. 의제 설정 역할. 그러니까 이 의제 설정 역할이 붕괴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가 관심을 기울이고 알아야 할 것을 모르고 외면하는 결과를 낳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한 개인은 생업과 자기 삶으로 바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타인과 공동체에 대해서 쏟을 수 있는 관심이 제한돼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극적인 보도가 계속 나오다 보면 우리가 봐야 될 뉴스, 알아야 될 보도에 관심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제점은 이렇게 한참 처음에 의혹 보도가 됐을 때는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막 여기에 대해서 각자의 평가들을 내놓고 뭐 관심이 많지만 이게 뭐 어떻게 법적으로나 뭐 이렇게 결론이 내려질 때쯤 되면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해도 밝혀지지도 않고 사람들이 관심도 없어요. 네. 정치권에서도 흔히 벌어지는 일입니다. 민주당에서 과거에 어떤 젊은 청년 한 분을 영입했는데 그분도 갑자기 뭐 미투 논란이 생기면서 전 여자친구가 뭔가 폭로했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제 여자친구가 좀 과장되게 표현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법적으로는 아무 잘못이 없는 걸로 드러났는데 그분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거든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100번 양보해갖고 이제 그 공인 같은 경우는 어떤 국민들의 어떤 권인을 위임받아 가지고 공동체 운영이 일선에 있기 때문에 그럴 자격이 있는가를 검증을 해야 되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이 자격을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적 영역을 좀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 점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셰프가 뭐 했는 거와 맛있는 음식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의 본질, 본업과는 무관한 거죠. 그냥 관심사만 충족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는 담지 못하는데 그걸 하고 있는 거죠. 네. 뭐 이게 좀 혹시라도 혼돈하시면 안 될 것 같은 게 이게 심각하게 법적으로 뭔가 범죄를 저질렀거나 위법 사항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보도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철저하게 이제 개인의 영역이고 개인 간의 갈등이거든요. 이것까지 이렇게 세세하게 보도되는 거는 전 너무나도 폭력적이라는 생각이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범죄 경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범죄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행위가 결국은 공동체, 공동의 삶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위해를 가했기 때문에 범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관위 신고사항 중에도 그러니까 출마자 의무 신고사항 중에 범죄 경력이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공직에 이제 앉아가지고 공동체 운영을 위임받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이냐를 재는 데서 당연한 척도가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런 것도 아니라면 그냥 어떤 개인적 처신의 문제라든지 사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한다면 이게 왜 보도가 돼야 되냐는 거죠. 좀 결론은 어찌 뻔한 것이죠. 어찌 본다면. 근데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우리가 이제 흔히 공사 구분 못한다 얘기 많이 하는데 정말 공사 구분 못하는 언론 제가 볼 땐 못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안 하는 거죠. 조회수 올리려고. 사실 그게 큰 거 아닙니까? 응? 그리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져도 사실 뭐 어떠한 책임도 사실 언론에서는 지지 않습니다. 지나가고 나면 그냥 끝이거든요. 뭐 정정 보도도 없고 사과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그런데 것도 또 따지고 보면 그나마 그 우리나라 같은 파파라치는 별로 없잖아요. 네. 파파라치는 별로 없고 없는 대신 그거를 기존의 언론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언론이 더 언론들이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 파파라치가 끼어들 그 틈새 시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공인을 얘기했고 네. 그다음에 어떤 그 평범한 소시민으로 살아가다가 방송에 출연했던 그냥 비연예인을 얘기를 했는데 그 중간에 뭐냐면 연예인으로 대표되는 유명인이 있거든요. 네. 유명인은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 우리 사회에 공인이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자리 잡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요, 맞아요. 이 공인이라는 개념은 미국에서 이제 1960년대 때 설리반이랑 타임스 재판 때 재판부가 퍼블릭 피겨라는 말을 씁니다. 예. 퍼블릭 피겨라는 말을 쓰면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학계에서 공적 인물로 번역을 했는데 그걸 줄이다 보니까 공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공인은 이 퍼블릭 오피서 그러니까 공직자예요, 공직자. 네, 공직자와 퍼블릭 피겨, 공적 인물, 흔히 말하는 유명인이죠.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이게 학계에서도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저도 이번에 너무 헷갈려서 논문을 좀 찾아보니까 공인을 나누는 기준이 이제 3가지가 있더라고요. 주체 공공성을 얘기하는 공인은 자신이 공적 기관에 소속돼 있는 거예요. 그 주체가 공적 기관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공직자예요. 그다음 절차 공공성에 해당하는 공인은 선거 등의 절차를 통해서 공직자가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치인이고 국회의원들인 거예요. 3번째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이걸 결과 공공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속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대중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공인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생겼냐면 우리나라 재판부에서 예전에 한 사업가를 판결하면서 이 사람은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공인으로서의 행동을 적절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판결 내리면서 공인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공인을 유명인의 개념으로까지 확대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어서 언론도 그다음 심지어 공인이 아닌 연예인 그냥 갓데비한 연예인도 자기 스스로 제가 공인으로서의 역할을 못했습니다라는 거대한 혼동이 빚어진 거죠. 네, 근데 생각해 보면 과거보다는 그래도 좀 발전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연예인이 이혼했다는 보도만 나가도 자숙하고 쉬었던 시간들이 맞아요. 있었어요. 저희 어렸을 때. 불과 10여 년 전입니다. 그게 생각해 보면. 그때보다는 좀 그래도 인식 같은 것들이 좀 발전됐다라고 보여지는데 아직까지 좀 이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을 바라보는 대중들의 잣대나 시각이 아직은 좀 더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그 공인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자면요. 지금 기준이 모호한데 그래도 국립국어원에서 정의한 공인이 제일 깔끔한 것 같아요. 국립국어원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인을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 그렇죠. 그럼 공적이 뭐냐? 공적은 국가나 사회에 관계되는 혹은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국립국어원에서는 공인을 굉장히 공직자와 그다음 선출직 공무원으로 한정해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뭐 그리스 얘기를 잠깐 하셨으니까 이제 그 영역이 2개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스는 폴리스가 있고 오이코스가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폴리스는 뭐냐면 정체 영역인 거죠. 폴리스라고 하는 것은 공공의 영역인데 오이코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가정의 영역. 그래서 이제 그때 고대 그리스에서는 보통 이제 그 집안 경제라고 하는 것은 여성이 노예를 데리고 가정 경제를 일구는 것이 이제 오이코스였기 때문에 경제라고 하는 이코노미의 어원이 제가 알고는 오이코스에서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엄격히 분리가 됐던 거죠. 엄격히 분리가 되면서 오이코스 영역은 노터치인 거죠. 아무 폴리스 영역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관심을 둘 이유도 없고 터치할 이유도 없는 것. 이렇게 갔던 것이 어떤 서구의 전통인 건데 지금 이렇게 놓고 나면 알 권리라고 하는 개념도 결국은 폴리스 운영과 관련돼 있는 개념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전혀 영역이 다른 데 들어가가지고 알 권리 얘기를 하는 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냐. 따지고 보면 고대 그리스에서도 깔끔했던 개념이 오히려 더 수천 년이 흘러서 지금에 와서 혼동되고 희석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요. 역사를 보면 답이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우리 그 선조님들이 하신 얘기죠. 천지분간 못하는 인간들이라고. 딱 그거 아닙니까? 네네. 그 한 예능 프로그램에 유승수 배우가 나와가지고 하셨던 말씀이 굉장히 회자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일으켰었는데 그 말이 뭐였냐면 아무도 나를 모르고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었습니다.
유명해지면 거기에 따르는 대가들, 내가 치르지 않아도 될 대가들까지 치러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특히나 요즘은 이제 온라인이나 SNS가 발달되면서 이 대가가 점점 더 커지고 무거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언론도 정신 차려야 된다. 네. 그렇죠? 네. 네. 이런 얘기로 좀 마무리하죠.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